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어제 그 스미더스의 이제 판단고기를 어제 이제 저녁 늦게 하려고 했다가 떡실신 하는 바람에 그냥 잤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심야에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경찰과 그 일본의 정보기관 관련해서 내용을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거장판에서 이렇게 밀려있는 원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여드리면 거장판에서 못하고 밀린 원고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 요거를 제가 다 녹음을 해가지고 판단고기로 녹음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스미더스의 정보분석 리포트 1부, 2부는 가능하면 이제 각종 그 이슈 현안이나 언론, 뉴스 같은 거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3부인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숨겨져 있는 특집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기획 보도를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이고, 물론 제 연구실은 아니고요. 저는 연구실이 없습니다. 연구실이 있으면 제가 정보기관에 신청을 하지 않았겠죠. 직장을 구한다고. 일단 저는 뭐 연구실이 없고요. 직장도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추천과 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사람 좀 괜찮다 그러시면 저기 취직 좀 시켜주세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뭐 동양대학교라도 괜찮습니다. 예, 거기도 보니까 한 자리 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비행기는 뭐냐? KT-1 웅비라고 하는 그 ADD에서 만든 최초의 국산 항공기입니다. 국산 자체 제작 항공기고 터보프롭, 그러니까 프로펠러 비행기고요. 이게 이제 국산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KT-1이라고 해서 공군에 납품을 했고, 현재 훈련기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군에서는 이제 저속 통제기, 그러니까 낮은 속도로 저속으로 이제 그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상 상황을 관측을 해가지고, 요 보시면 요 밑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지상 관측하는 감시 장비입니다. 이걸로 지상을 관측해서 전차 부대의 위치라든지 또는 저게 이제 보병 사단의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 통신을 통해서 이제 한국군 포병대나 또는 이제 부대에 알려주면 와서 이제 때리는 겁니다. 이거 오랫동안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 전투기가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조종하고 한 사람은 관측을 해야 되니까 2인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20mm 발칸포 포드고요. 요거는 로켓포.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대지 공격용 무장만을 갖추고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지상 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기 겸 이제 그 지상 관측 요격기로도 사용을 하는 비행기인데, 요 비행기 이전 모델이 뭐였냐? 그 A37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2인승 제트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완전히 그게 퇴역함에 따라서 그 비행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훈련기 겸 이제 지상 공격기 겸 지상 관측기, 저속 통제기라고 불리는데, 그런 비행기로 이제 쓸 목적으로 아마 공군이 개발을 한 겁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요. 보이시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이고요. 옆에 보이시는 까만 거 저 두 개는 제가 쓰고 있는 외장 하드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더 있고, 하나는 2라고 쓰이고 하나는 4라고 쓰이는데, 하나는 2테라, 4테라짜리고요. 저는 이제 문서 자료들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오늘 스미더스의 11월 21일자 스미더스의 정분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저희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그 산불 정책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산불 정책이 뭐냐면 이제 그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중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국에 약속을 해줬다는, 뭐 중국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지금 뭐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이제 아예 관련이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불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관련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간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산불 정책은 뭐냐? 그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자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이 이른바 삼불 정책입니다. 내용은 첫 번째,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두 번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세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3NO 정책으로도 불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적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만 이제 2017년에 국회 질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중국 측에서 한국이 삼불 약속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삼불 정책의 시작입니다. 다만 강경화 장관은 위 내용들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약속이나 선언 같은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까지 이 삼불 정책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한중 개선, 관계 개선 관련해 가지고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을 통해 중국 측이 MD 구축, MD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등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을 했고, 우리 정부가 중국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이 발언을 했었고요. 그 뒤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사드 보복 해제를 위해서 약속한 선언쯤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2017년 당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00년, 그러니까 2015년 말쯤인가 2016년쯤에 사드 배치하겠다고 해가지고 한창 시끄러웠고, 그래서 중국이 보복을 한 해 만에 했었죠.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대중 외교를 하면서 중국에게 뭐 이거 세 가지 안 하겠다는 식의 언지를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그거를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약속까지는 아니고 그냥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만 얘기했고, 이렇게 약속해 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제 이게 한참 시끄러워지니까 그 국회 외교통일상임위원회에서 삼불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동의를 하거나 약속해 준 사항은 아니고 우리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해 준 것이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 나온 식의 해석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중국 측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사드 시스템 운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불 정책은 우리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중국은 이게 한국이 약속해 준 거다는 식으로 우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일단 워딩은 이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현 정부 들어가지고,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대중국 정책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개입하도록 우리가 부탁을 할 뿐, 중국에 대해서 뭔가 강한 외교적인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전 정부하고는 다르게 좀 드러날 만하게 정책적으로 액션을 취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혼자 가서 뭐 소외받고 밥 먹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만 몇 번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중국 대사들도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 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하성 씨 가 있죠. 그러니까 소위 중국 통이 아닌 사람들, 중국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진핑 씨도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국가가 마치 5년 동안은 그냥 경제적인 어떤 그 관계만 맺고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는 충돌하고 싶지 않다. 뭐 우리 그냥 말 섞지 말자. 지금 이런 차원에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이제 삼불 정책에서 약속했다는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에 포함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줬다는 거. 사실은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미국은 MD 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MD 시스템은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여기서 크게 미국이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본토 방어만 할 뿐, 이거를 뭐 일본이나
한국까지 전개해가지고 장기간 뭘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어망을 갖추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폭 그 의지를 축소했고요. 사실은 미국에 그렇게 이제 뭐 미사일을 날릴 만한 국가도 별로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미국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날릴 거라는 식으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만 지금 개발을 하고 쏜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미 본토 방어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드입니다. 사드를 도입한 거에 대해서 이제 현 여당인 이제 민주당은 비판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한 거에 관련해서 이제 막 거 몰려가가지고 그게 황교안 씨였는데 국무총리 차 못 가게 막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계속 시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자파 때문에 상주 참외 못 먹는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 상주 사람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같이 가서 시위하고 밤샘 시위하고 데모하고 촛불 집회하고 사드 반대한다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거든요. 그게 소위 혐오 시선인 것처럼 표현돼 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상주에 사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현 정부가 집권을 하면 당장 상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철거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집권하고 났더니 사드 기지를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이것저것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그렇게 길바닥에 가서 시위하면서 얘기했던 강정 해군기지, 그다음 밀양 송전탑, 이거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송전탑 공사 끝났고요. 송전탑 잘 운영되고 있고요. 강정 해군기지는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또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시작했던 그런 군 관련 안보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히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원래 같으면 현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 다 취소시키고 다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이럴 마음으로 시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집권하고 났더니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기 때문에 욕을 먹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사드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드는. 사드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고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강력한. 근데 사드 미사일 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이 당장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장 무슨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속내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드까지 갖고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수 쪽에서 이거를 잘못 써먹었죠. 잘못 홍보했고 본인들도 잘 몰랐고 잘못 해석했던 건데, 사드는 필요한 거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 군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꼭 필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드를 들어왔던 거는요, 어디까지나 실무자들, 김관진 국방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보 관계의 실무자들이, 그 외교 관계 실무자들이 고민해서 선택을 한 선택지였습니다.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하셨겠지만,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 양반이 4년 동안 국정에 거의 개입을 못했거든요. 최초 1년 빼고는. 그러니까 사드 도입이나 F-35 결정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씨가 그렇게 뭐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이 문제에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럼 왜 사드 도입이 필요했냐? 사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최초 1년, 2년간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중국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산 안 되는 전승기념일까지 가가지고 그 푸틴 옆에 선글라스 끼고 앉아 계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사실은 중국에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별로 얻어낸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왜 중국에 그렇게까지 했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분리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을 조금 그 둘로부터 뜯어내는데 이제 기쁨을 느낀 나머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안 해줬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껏 천안문 광장까지 가줬는데 별로 얻은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만이 쌓였죠, 한국도. 그래서 사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사드 시스템은 처음에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이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전략 무기에 속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최초 사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누군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사드 미사일 체계를 한국에 도입하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왜냐? 자기가 별 4개짜리인데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사실 한국이라는 곳이 별 4개짜리가 올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미군 전체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런데 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실상 차기 합참의장이나 뭐 잘하면 그런 게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느리는 어떤 그 무기들이 대단해야 됩니다. 전략 무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주일미군 사령관 밑에는 전략 무기 체계가 좀 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 밑에는 그냥 전투기 편대, 헬기 편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총 26,000명 안에 전차부대 1개 여단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략 무기가 없어요.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나 하다못해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략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휘관이라야만 다음번 승진이나 또 다른 자리 갈 때 가산점이 좀 붙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전략 무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찾아보니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좀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으로부터 돈도 좀 더 뜯어낼 수 있을 테고 또 자기도 전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 싶어서 미국 내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시스템을 한국으로 옮겨오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보 라인이었던 이제 김관진 씨나 이런 분들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게 하려면 한국도 중국에게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오케이 중국을 좀 자극시키자 라는 판단에서 사드 도입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 우리 말을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해 달라고 저러는구나. 좀 심각하게 만약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발언을 안 해줄 경우에는 사드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한국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군사적인 액션을 취함으로써 외교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은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이 사드 배치한 이후에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좀 더 강하게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제재에도 참여하고요. 이게 한국이 보여줬던 강한 액션. 나중에 니네들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사드보다 더한 거 배치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액션을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중국도 뜨끔했던 겁니다. 중국이 이런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뭐 관광객을 제한해서 보복을 하네 어쩌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중국 한창 사드 문제가 시끄러웠던 그 당시에는 중국 내부 언론에서는 전혀 사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은 사실 국가 간의 관계를 갖다가 격동을 시킬 상황이 필요하다 싶으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일본하고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 국내에 이제 일본에 대한 악질적인 보도를 막 내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일본차 불타고 막 항일 시위 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사드 문제가 그렇게 대립됐던 그 당시 중국은 국내 뉴스에 사드 문제를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외 뉴스에만 사드에 대해서 또는 한국에 대한 발언만 세게 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자기들도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 니네들이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우리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발언하겠다. 그러니 추가 배치는 하지 마라. 라는 식의 어떤 그 약간 밀어내는 뉘앙스가 나오는 거죠. 이건 사실 안보 정책이라는 거는 뭐 전쟁도 외교의 한 수단입니다만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배치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하는 안보 정책도 일종의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인 어떤 의사표시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의사를 끌어왔고 그 이후 중국은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외교거든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맡겨놓으니까 그까지는 됐는데 2017년 5월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이후에는 대중국 외교가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산불 정책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도 지소미아 방위비 협상, 분담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독일로 대표되는 EU 그리고 이제 일본, 한국 이런 세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한 3-4배 올라가는 여기에 대한 미국의 압력의 일환이고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이 경제 전쟁 차원에서 이 지소미아를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아주 손쉽게 압박할 수 있는 구실만 제공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불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 이건 사실 뭐 있지도 않은 거니까요. 이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까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일단 이제 스미더스의 정분실 1부 딱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잠시 뒤에 다시 2부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급 끈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직 20분 이상 하지 말라는 어떤 그 건의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